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21일 토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좀 긴 오프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민 트위터에서 어떠한 폭력이든 좋습니다. 여성이라서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5%가 당했다. 이런 답변을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 4시 25분 현재 2347명이 응답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남겨주신 댓글이었습니다. A님의 증언입니다. 임신 후반기에 퇴근길에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한테 발로 차였지요. 애 뵌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냉큼 일어나 라는 말과 함께 성추행 같은 것은 너무 많아서 언급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B님입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저의 가슴을 만졌고요. 음식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염산이 아닌 사이다 테러를 당했습니다. 1.5리터 다 부을 때까지 속옷이 흠뻑 젖었었고요. 저항하다가 팔 다치고 발목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범인 추적했는데 못 잡았고 중학생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 사이다가 아니라 염산일까봐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C님입니다. 심야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 한 남자가 나를 부르더니 자기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름에 짧은 옷을 입고 나갔더니 지하철 건너편의 남자는 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야 버스에서 잠이 들었다 깨보니 내 가방 안에는 정액이 담긴 콘돔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참. D님입니다. 남자라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무릎이 넘는 치마를 입었는데 성추행한다거나 여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고요. 최근에도 버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와 친구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희들 보고 죽일 수도 없고라고 하면서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여자라서 어찌 해볼까라고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큰 소리로 옷 벗지 말라고 하고. 이님 5살에서 6살쯤 동네 중학생 오빠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버스터미널에서 모르는 남자가 쌍욕을 하면서 따라오라며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20살 때 사람이 많지 않은 좌석버스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옆으로 손을 뻗어서 팔뚝을 만지기에 피하니까 욕하면서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하상가를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갑자기 손을 잡더니 내 손에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20살 때 지하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따라 들어옵니다. 불안함에 한 칸 들어가 가만히 있었더니 옆 칸에서 장갑 낀 손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사람 살려 소리 질렀더니 그 남자 후다닥 나갔습니다. 틈으로 보니까 지하철 공사 잠바 입은 남자였습니다. 바로 뛰쳐나가서 지하철 안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그 사람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지하철 밖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F님, 20대 때 새벽 6시에 학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놀라서 뒤로 쓰러졌더니 뒤에서 나한테 깔린 채로 내 속옷을 찢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소리치니까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은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정도 대인공포증으로 밖에 못 나갔습니다. 저요, 예쁘지 않고 튀는 스타일도 아닌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여성으로서 겪은 폭력들입니다. 다 적은 것도 아니고요. 기억나는 것만 쓴 겁니다. 주인님, 대학생 때 지인의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모든 직원이 유니폼을 갖춰 입는 격식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여성이 가져다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면서 웨이트리스에게 서빙을 부탁했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가씨 유니폼이 예쁜데 춤 한번 춰주면 팁을 줄게 라고 말했고 제가 당황해하니까 테이블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내 명찰에 적힌 이름도 발음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이름이 참 예쁘다면서 밖에선 일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하소연했지만 늘상 있는 일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H님, 저도 10대 때 자주 당했죠. 그냥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남자 어른이 가슴을 슬쩍 만지고 지나가는 일. 고3 때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하는데 술 취한 남자 둘이서 길 가로막고 한 놈은 내 목에 팔을 두르길래 무거운 고3 가방으로 힘껏 몸을 돌려서 후려쳤는데 운 좋게 거시기가 맞았습니다. 팔은 겨울 두꺼운 옷을 뚫고 팔을 물었으니 제가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물었을까요? 다행히 바로 집 앞이어서 남자들 순간 당황해서 물러섰을 때 냅다 뛰어서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니 쫓아오지 못하더군요. 저도 몇 년 동안 밤길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이님, 지하철에서 대학생 때 치마 입고 서 있었는데 제 치맛자락을 허리까지 들어올리고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내 나이 22에 아이스케키 당한 것도 황당한데 엉덩이는 무슨 죄야? 내 거라고 뭐하는 새끼냐며 소리치니까 뭐 인연이 하면서 제 따귀를 때리고 전철 문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때린 힘에 주저앉았고 주변 분들이 달려와서 괜찮냐고 해주셨지만 그 새끼는 이미 튀고 없었습니다. 그 외에 지하철 통학 때 바지 입고 당한 것도 부지기수로 가슴 만진 놈들 등등 소소한 추행은 생략입니다. 아니, 그게 소소한 추행입니까? 참고로 전 예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제이님,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셀 수가 없네요. 얼굴 못생겼고 평생 치마는 입어본 적도 없는 평범인입니다. 20대까지는 하도 당해서 남자 기피증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고등학생부터 70에서 80대 노인까지 참 다양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사람 많은 곳 안 가고 나이 먹어서 아줌마 필이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K님, 중학생 때 버스에서 고삐디한테 성추행 처음 당하고 집에 울면서 갔더니 어머니께서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어머니 젊을 때에는 가슴 만지는 새끼들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등교하는 버스에서 지속적으로 당했는데 버스 안에서 도망가 또 쫓아와서 결국에는 송곳을 들고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 언니랑 대낮에 학교 가다가 마주오던 아저씨가 얼굴을 후려쳐서 안경이 날아갔는데 나중에 뒤에서 그걸 본 같은 학교 남학생이 안경 주워주고 괜찮냐고 한 적이 있었지요. 20대 초반 잠실역에서 고양이 가방 메고 갔는데 마주오던 백발 할아버지가 가슴을 만지게 하고 팔을 쭉 뻗어서 손바닥으로 훑고 지나갔는데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서 고양이 가방만 만지고 갔고 아이고 셀 수가 없네. 엘님, 지하철에서 어떤 미친 50대 남성이 나를 목표물로 생각했는지 갑자기 앞에서 뛰어들어서 내 가슴을 팔꿈치로 찢고 도망갔습니다. 황당하고 아팠지만 화가 치밀어서 죽일 듯 쫓아가서 잡을 때쯤 되니까 싹싹 빌더군요. 소리 지르고 쫓아가는데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비 오는 날 집에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가더군요. 그 이후로 비 오는 날 밤거리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M님, 공중 화장실 내 옆칸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N님, 우리나라 여성 중에 성장 중에 성추행
안 당해본 여성이 있을까요? 여성의 폭력 피해가 여성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라는 편견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속아리만 했었지 감히 큰 소리로 저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댓글보다 더한 경험도 많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힘이 없으니 사회가 피해 여성에게 더 손가락질을 하니 어디서 하소연하겠습니까? 한편 또 다른 누리꾼은 그런데 이거 왜 조사하세요? 있다는 여성과 차마 말할 수 없는 여성만 존재할 뿐인데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그제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청와대가 격앙된 모습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한 이 법 때문에 국정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는 것이 청와대 시각입니다. 이 법안을 제안했고 결국 가결을 선포한 정의화 국회의장,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장이 로봇가 아니에요. 사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던데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수 침뱉는 이야기란 걸 아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수습을 위한 조언을 당부하면서 어제 원내 지도부 중진연석회의를 소집했지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는데 친박근혜에게 다수파의 주장은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정진석 대표 아닙니까? 자, 비대위원장은 내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껄끄럽게 생각해왔던 김세연 의원, 또 이혜훈 당선인, 이런 비박 의원들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친박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린 모양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걱정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앞으로도 그 여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예감 때문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유력한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6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와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다음 주 월요일에 존 리 전 옥시레킷 기저대표를 소환 조사하지요. 존 리 전 대표는 현 구글 코리아 대표입니다. 존 리 전 대표, 그런데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가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봤는데 이 피의자는 화장실 이용객 중에 남성들은 그냥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가 맞았던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CCTV 본체를 해경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목포 해경에다가 CCTV 본체 제출을 요청하면서 2014년 4.16 참사 이후 2년여 만에 추가로 CCTV를 검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우리 엄마가 말하셨지. 우리 모두는 지구인이라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돈 최고위원이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쪼개서 나오면 받겠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 소수의 훌륭한 의원들이 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 수가 적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안 대표가 굳이 광주에서 새누리당과 연정 불가를 선언한 까닭, 호남 민심 위기감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사실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박근혜 정부 또 앞서서 이명박 정부는 이게 안 되겠다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혹시나 하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여권 속에서 그런 얘기가 좀 공개 비공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연정은 아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합리적인 보수 인사가 온다면 받아들이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근데 새누리 출신들이 국민의당으로 온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요새 그 친박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그냥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비박 인사들이 다 훌륭하냐.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니 해외 자원 개발로 아주 나라를 분탕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주범이 이른바 친 MB 비박 집단 아닙니까? 네? 그 점은 저도 분명히 생각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그 새누리당에는 그래도 당이 여당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소수의 말하자면 훌륭한 의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소수의 훌륭한 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네, 이해하면 됩니까? 제 입장이죠. 제 입장인데 솔직히 지금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의원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요? 예. 그 말씀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현재 뭐 친박 집단이 3분의 2가 되고, 또 뭐 비박이라는 분들에서는 뭐 전 정권에 책임낸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느 만큼 상징성이 있고, 훌륭한 의원들이 그 여권을 이탈해서 만일에 우리 당에 오신다면은 그건 우리로서는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지요. 최윗선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연재욱 당시 사이버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 끝내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불구속으로 말입니다. 이건 뭐 축소 은폐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평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1년 넘도록 수사를 끌더니 결국 내놓은 수사 결과가 연재욱으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사실 연재욱 상부가 있었거든요. 바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수사하기는커녕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질타하는 19대 국회 국방전문가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방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이 두 사람과 평화운동가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세 사람이 진행하는 방송 진짜 안보의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안보는 매주 국민TV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일부분입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뭐가 있죠?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실은 어디까지인지조차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진성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명확한 건 하나 있어요. 사이버 사령부가 국방장관의 직활부대니까 다른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성함이 비슷하세요. 서면 조사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요? 서면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냥 본인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정의라고 하는 것에도 다가가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뭐 그 정권 재창출의 공신처럼 그 대우를 받는 이런 참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재욱 사령관 선에서 다 이제 꼬리 자르기가 완료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국방부 그 천안함 당시에 그 합참에 근무를 하던 오병흥 준장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최근에 발매된 이거 아주 뭐 어렵게 나온 책이에요. 나비와 천안함. 제가 아주 정독을 했는데 거기서 그 책을 쓴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안함 당시에 합참이 위기조치반을 소집 안 했다고. 소집 안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합참의장이 소집한 것으로 단지 좀 지연 소집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 허위 답변을 했거든요. 이걸 의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비태세 검열실 차장인 자기가 감사원에 감사받을 때 내가 사실은 허위 진술했다.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고백서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 과정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상관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이 아주 우리가 보기엔 익숙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문제였다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국민을 속였다는 자책감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건데 저 사이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김관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밑에 하급자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거예요. 또 그거를 기다린 수사기관이 있는 것이고 익히 봐오던 풍경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근혜의 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분리론을 내세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겸직해온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는데요. 친박계는
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강재섭 전 대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바뀌면 김영우 의원, 이혜훈 당선자, 김세연 의원 같은 비박계 중심의 비대위원들도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결국 새누리당 비대위, 혁신위 구성을 둘러싼 개파 싸움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이혜훈 당선자 입장은 무엇일까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비대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내부에선 꽤 구설도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 이 기존 의원을 유지하자 바꾸자 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의견이 많이 엇갈렸었는데요. 특히 친박계 쪽에서 일부 비대위원 인선 문제를 제기했었죠. 빼라 이런 말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이혜훈 당선인도 포함돼 계시잖아요. 네. 그 비대위원 사퇴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임명이 돼야 사퇴를 하죠. 임명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사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임명 전에 그럼 난 빠지겠소 이런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고요? 아니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사퇴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내부 총질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보면 왜 그렇게 뭐 누구는 빼라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들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우리가 표를 줘서 당선시켰는데 왜 우리 개파는 없냐 그 자리에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누구를 당대표로 뽑거나 누구를 원내대표로 뽑거나 그렇게 뽑을 때 표를 주는 이유는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표를 주는 거지 나한테 자리 달라고 표를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표를 줬으니까 내 자리를 내놔라 이런 방식은 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당을 이끌어 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마음으로 표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참으시고 하나 되는 당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 친박계, 어쨌든 이 당선인을 공격했던 친박계가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본질은 뭐라고 해석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파 이익이죠. 개파 우리 이익. 개파가 얼마나 가졌냐. 그런 거죠. 사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한 첫 인사가 원내대표단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단 총 13명이었죠. 근데 거기가 친박 모두 13대 0이었잖아요. 친박 13명, 비박 1명도 없는. 근데 그때는 다들 이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인사가 이제 비대위를 꾸리는 건데 친박 3명에 비박 7명, 그랬죠. 3대 7. 13대 빵일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3대 7이 되니까 이렇게 막 그냥 들고 일어나셔서 무산시키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당 역사상 최초의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개파 이익에 어떻게 이렇게 매몰되면 저희가 당을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개파 싸움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새누리당이 혼 좀 나야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한 가지 더 추가. 돼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별검사 요청안이 끝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을 외면한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성토했습니다.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최소 120명이 참사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진상규명을 거래나 협상 대상이 아닌 절대 과제로 놓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분노가 섞인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물론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19대 국회가 자신들이 결정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혹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몇 % 안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했습니다. 그 본회의에서 우리가 지켜본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들을 향해 했던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인물을 또다시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배반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9대 국회에 대해 한 가지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제발 약속을 지켜달라. 안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국민들과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와 가족들이 함께 합의한 사항을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항을 있는 그대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변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변명도 설명도 없이 이제 와서 마치 정치 공세인 양 폄훼하고 치부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치권, 정치에 몰입의 뿐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 19대 국회만큼 나쁠 수 있겠느냐? 19대 국회만큼 악할 수가 있겠느냐?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무 인사드립니다. 네, 환도 인사하시죠? 예, 이 세상에 무엇과도 잽이 안 되는 환 인사드립니다. 에이, 두 분 설마 농담이시겠죠? 당연하지, 이 새끼야. 내 코로 들어가는 산소가 아까운 나는 잉여인간이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밥에 쌀을 만들기 위해 쓰인 비교가 아까운 똥만도 못한 인간이 바로 나니까. 야, 이거 뭐 환상의 복식조인데요? 웬일이시죠, 두 분이? 뭐 하나 도대체 몇 년 만에 총선 패배냐? 2004년 탄핵 역풍 때 17대 총선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큰 걱정은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이지. 야, 환아, 뭐 내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냐? 선생님은 누구시죠? 나야, 나라고, 이 새끼야. 뭐 작년 이맘때 대선 주자 1위 나 뭐 몰라? 혹시 히트곡이 사는 게 무엇인지 이 노래 부르신 분? 그건 이무송이고, 이 새끼야. 정말 나 몰라? 정말 답답하네. 그나저나 이 나라 앞날이 정말 걱정이다. 리더십이 사라져버렸으니 말이야.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뭔 리더십 걱정을 해? 뭐 대통령? 대통령이 어디 대통령이 있는데? 뭐 어떻게 1년 365일 청문회가 열리는 나라가 됐지? 그건 종북 좌파 세력이 넘쳐난 탓이지. 안보 교육이 부재하고 애국단체들이 가난해가지고. 뭐 그래서 알바비를 줬냐? 청와대에서? 그리고 당사로 몰려와서 나보고 사퇴하라고 시위하게 시키고, 이 새끼들. 종북 좌파. 혹시 여기에는 더민주로 간 김종인, 진영, 조응천도 포함되는 거냐?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새끼야, 이 새끼. 야. 화나. 이 새끼. 야, 내가 어떻게 종북이냐, 이 새끼야. 나처럼 안보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을 할 수 있겠어? 이 새끼. 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똥보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새끼가 샤워하는데 추워도 고추가 안 보이는 새끼 있지? 그만하세요, 이제.
이 새끼 봐봐. 지금 바로 실토하잖아. 지고초 안 보인다고. 아이, 존만한 새끼. 이 새끼. 이런 새끼가 바로 난 종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고. 나는 샤워할 적에 HD로 한눈에 다 보인다고 봐요. 자, 예, 주말입니다. 퀴즈 내시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 새끼 삐진 거 봐라, 이 새끼. 너 이 새끼 양말 벗을 적에 손가락으로 안 벗고 발가락으로 벗지, 이 새끼야. 허리 굽히기 싫어서. 하이, 씹새끼. 아니, 그게 퀴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 샤워할 때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샤워할 적에 고추가 다 보인다고 말해서 아니 그럼 새끼야 네가 공포의 말자지야? 아니요. 목욕탕에 큰 거울이 있어서 추호도 다 보입니다. 자, 문제 내주시죠. 알아서. 이 새끼 깜짝 놀라게 만들었네. 이 새끼. 자, 문제 드릴게요. 요즘 몸에 해로운 세제를 쓰지 말자는 그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요. 천연 세제를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빵을 만들 때 쓰는 이거 같은 경우, 아주 세척 효과가 뛰어나서,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고 봐요. 먼지, 기름때, 불쾌한 냄새 제거, 과일 세척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빵을 만들 때 쓰는 이거는 무엇일까? 이거 한번 맞춰보도록 하지. 정답! 환정답 아십니까? 당연하지. 불순물을 무난하게 제거하는 거 아니야? 자, 정답은 혼외 자식 조사. 아니, 혼외 자식 조사라니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조용하게 쫓아냈잖아. 그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유승민계, 비박계 이렇게 컷오프하고 또 나가라고 압박하고 이러다가 탈난 거 아니겠어? 다 혼외 자식이 있는지 애인이 있는지 이런 거 조사했다면은 깔끔하게 끝났을 문제인데. 이 새끼들, 야, 그러면 내도 털었냐? 그건 말할 수 없지. 근데 무한테 혼외 자식이 있겠어? 있는 자식도 말썽인데 또 사위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네, 정답은요? 빵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빵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요? 빵에 들어가는 거.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 원 뇌물 받은 거. 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였어? 이 새끼. 너 이 새끼는 옛날에 2천만 원 받았잖아, 이 새끼야. 그렇다 하더라도 빵은 안 갔습니다. 내가 빵 보내줄게, 이 새끼야. 우리가 집권했을 적에 특별하게 너를 모셔줄게, 이 새끼야, 독방으로. 영감님하고 안 친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러면 영감님 말을 문재인이가 듣겠습니까? 너 이 새끼야, 집 목욕탕에 거울이 있냐, 이 새끼야? 이 새끼도 고추가 안 보일 것 같아, 이 새끼. 닥치세요! 자, 그만하시고.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모처럼 힐링 서적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쩍 늘어난 정신과 상담, 흔히 듣는 공황장애, 인터넷에 넘쳐나는 죽고 싶다는 게시물들, 자세히 보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누구에게서든 발견할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게 만든 일자리를 놓치기도 하고요. 노력 부족, 의지 박약에 사회 부적응자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복에 겨워서 그런다는 속 터지는 충고도 들어야 하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내 잘못인 것일까? 일본 정신과 의사인 이즈미야 간지의 책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인쇄가 끝났는데요. 뿔을 가지고 살 권리. 책 제목 귀에 익으시죠?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네,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만들었던 레드스톤이 드립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아직도 꿈꾸는가? 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정답 처삼촌 맞히셨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년 직장을 그만두고 4개월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고민하고 현재가 좀 더 나아져가는 그런 사회를 그리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지금 우연으로 승리한 야권을 걱정하면서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 중 새누리당에게 투표 안 한 사람들 다수는 오만과 독선을 볼 수 없어서 2번 찍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개선되면 개혁하면 어찌하려고요. 평균만 해도 늘 이기는 보수당이 지금처럼 깽판만 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아니한 생각이겠지요. 괴물 같은 보수 새누리당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야당, 체력,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취지의 글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 안 남겨주셨네요. 이러면 어떻게 보내드리겠습니까? 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문제는 정의님. 오늘의 정답 처삼촌 맞히셨습니다.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벌써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 저와 동갑의 남성입니다. 책에 대한 소개를 들으니 제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서 감히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한 다음 자존감을 잃어가면서 몹쓸 병이 찾아왔고 그것이 현실 도피와 대인기피증으로까지 이어지니 정말 힘드네요. 이 각박한 삶에서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년 12월에 문재인님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빼앗긴 들판에도 봄이 온다고 하는데 이젠 그 따사로운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러면 제 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메일 주소 또 안 남기셨습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청년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매일매일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지라 성서와 세상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할 거리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일요일마다 올리고 있는 성서와 세상 애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작은 공동체지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작은아마 여러 후원도 하고 있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에는 거북하다기보다는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참 좋은 목사님이시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도 이메일 주소 안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주소 안 남겨주신 세 분 당첨이 되셨으니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성한용 기자 옆자리시더군요. 아, 저는 고정 자리고요. 예. 성한용 선배는 그날 일이 있으셔서 네, 들어오셔서 옆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김원철 기자가 페북에다가 방송을 올리셔가지고 한겨레 편집국 풍경을 많이 봤는데, 예.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일에 몰두하시는 김태규 기자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제 이른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거기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법률 내용인데요. 예. 그거 가지고 청와대와 여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예. 이게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걸 상시청문회법 요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언론이나 그런 곳에서. 그 이름이 과연 옳은 건지 그걸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법 개정안이죠. 바뀐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청문회가 세 가지 형태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한 일반 청문회가 있고요. 이건 법률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 입법을 위한 공청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한 일반 청문회의 요건에다가 상임위의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어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상시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임위에서 의결만 하면 그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면 이전에도 그러면 상시적으로 법안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관상임위원회의 현안 관련된 것을 이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 법안 관련뿐만이 아니라 그 현안 관련 청문회도 열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그랬고, 상지대나 이런 분쟁사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도 있었고요.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한 청문회라는 그 문구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법률안과 관련이 없는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합의만 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 명문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준 그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딱 한 문장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것을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상시라고 하는 것은 이 어감이 항상 열릴 수 있다는 것이고 365일 그렇죠. 국회가 주구장창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 물론 그 20대에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각 상임위도 여소야대로 구성이 될 테니까 상임위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 정말로 언제나 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봐서 이런 문제는 꼭 좀 파악을 해달라는 게 있으면 상임위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청문회를 여는 게 좋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청문회를 열면 오히려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 열린다는 것과 열릴 수 있다는 표현은 전혀 같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시청문회법이라는 그 표현은 그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는 항상 열린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청문회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쪽의 의도가 담긴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면 청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나. 입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사실과 다른 게 뭐냐면 꼭 공무원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청문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상지대 분쟁 사학이라는 것은 교육부 관료도 문제도 있겠지만 상지대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안을 청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한진중공업에도 경영자들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이런 부분은 국회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국회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하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 국회법을 좀 악법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이밍의 의도가 이제 보이는 것이고 역으로 노동법 개정을 노동개혁법이라고 포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부와 청와대가. 이것은 오히려 이 국회법, 청문회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계속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상시 청문회법이 아니라 청문회 활성화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쪽의 의도에 말려드느냐, 아니면 정말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데 어떤 용어가 더 적합한 것이냐, 그 부분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이밍이라는 게. 맞습니다. 프레임 전쟁은 사실은 이 논쟁의 그 앞날 지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2008년에 MB 대통령이 보수신문에다가 종편 주는 법, 이 법을 이제 추진했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정세균 대표의 민주당은 MB 악법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끝까지 MB 악법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단 말이에요. 이런 이 접근 방식, 이런 식의 그 프레임워크,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대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조중동에서 먼저 선방을 치는군요. 상시 청문회법. 저희는 그래서 청문회 활성화법이라고 다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사실.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했을 때 자기가 슛을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전에 나왔던 말은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관중석에 있다가 슛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비슷한 말을 또 했군요. 예, 이번에는 불펜 투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충남 지역 20대 당선인 초청 정책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아직 불펜 투수다. 열심히 몸을 만들고 연습하고 몸을 푸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펜 투수라는 것은 일단은 선발 투수에 대한 백업 요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선발 투수, 에이스가 나가서 열심히 잘 던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선발 투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나가서 그 위기를 구원해주는 투수가 있는, 그래서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그 백업 멤버 자원이 이제 불펜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있을 때 준비가 안 된 건 군대 조직으로 치면 장수의 문제이고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름에 그러니까 응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종합을 해보면 뭐 슛을 날릴 수 있다, 불펜 투수다, 뭐 이런 얘기는 이른바 친노 진영에서의 에이스는 문재인 전 대표인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무너지면 그때는 내가 구원 투수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뭐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거 계속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상대책위원 중에 비박계 이들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친박의 당 장악력에 상당한 그 지장이 초래되니까 이들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친박계의 그동안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암묵적인 요구였습니다만은 어떻게 정진석 대표는 그럴 뜻이 전혀 없었고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 어제 이른바 지금의 그 친박계와 비박계의 어떤 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중진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어찌 보면 출구 전략, 출구로서 하나 마련한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혁신형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비대위와 혁신위를 따로 지금 구성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인선을 했는데 그게 날아간 거고, 근데 그것을 합친 비대위와 혁신위를 합친 그 조직이 혁신형 비대위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 내가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맡겠다. 아예 혁신위와 비대위를 내가 다 장악을 하고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중진들은 그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또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그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는 건 당신이 하여튼 그림은 그려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야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은 맡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또 뭐냐면 또 엊그저께 있었던 그 국회법 개정안 청문회 활성화법을 그러니까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인데도 그런 법이 통과가 됐고 앞으로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원내에서 어떤 협상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당신은 원내 상황에 집중을 해. 그러면은 비대위원장까지는 맡기는 어려울 거야. 지금 이런 논리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당신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고요. 예. 결국은 그러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기를 제외하고 혁신형 비대위원장도 모셔야 하고 그리고 비대위 인선까지도 물론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인선을 생각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그림은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친박계에서 얘기하는 뭐 이해훈이나 김세연 위원을 뺄 것인지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냥 가고 아니면 친박계 비대위원을 조금 더 선임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를 본인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 의지대로는 할 수 없고 또 친박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 그만두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원내대표나 하고 찌그러져 있으라 얘기죠. 그러니까 당선자 총회를 어쨌든 직선으로 그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쫓겨날 때처럼 또 정말 그렇게 되려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당신 나가라고 결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 그럴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당신은 지금 친박이나 비박을 아울러서 아니면 친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금 새누리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선은 된 거니까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고 나머지 뭐 당을 수습하거나 혁신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데 그 밑그림까지는 당신이 그려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유철의 길을 걸을래 아니면 유승민의 길을 걸을래 이 기조에서 뭐 단 한치도 바뀐 게 없네요. 유승민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 그것도 쫓겨나는 거고 예. 그 유승민의 길을 약간 흉내내면서 어쨌든 여기 거스르지 않게 해야 당신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한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예, 정진석 원내대표 뭐 적당히 봉합하는 길로 갈까요? 아니면은 진짜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볼 의지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당이 정말 완전히 나락으로 막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무런 지도부가 없는 상태고 이른바 그래도 하나 있는 지도부가 본인인데 리더십이 본인인데 본인이 또 지금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칼 더 뜨고 맞짱 뜨고 친박이랑 한 판 더 붙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아수라판으로 가는군요. 새누리당이. 예, 알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이제 금요일이면 또 이 팟캐스트가 기다려지는데 이번 주 어떤 내용으로 녹음하셨습니까? 예, 일주일 내내 달궜던 그 여권의 내분, 새누리당의 내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든지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라든지 어떤 정계 개편에 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그러면 정말로 정계 개편이 가능한 건지, 그 정의화나 손학규의 파괴력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따져봤습니다. 예. 이제 앞날을 내다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언니가 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애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자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행간의 이 진실과 맥락이 있거든요. 예, 뭐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저는 또 많은 또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 고수들은
이 방송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언니가 보고 있다. 아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기에는 조금 지난 총선 때 예측이 너무 빗나가서 그건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 사죄도 세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다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 마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여하간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 정치 한 건에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은영 씨. 이 한진해운 회장을 지냈었죠. 네네. 막판에 튀었고요. 예. 예. 최은영 씨를 그대로 본뜬, 최은영 씨를 교과서로 삼은 분이 또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죠. 최근에 이제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일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따지면 밝혀진 게 지금 김준기 회장이 뒤에 나와서 그렇지. 김준기 회장이 이 나쁜 짓을 한 건 최은영 회장이 나쁜 짓을 한 것보다 이전입니다. 그래서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각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못된 짓을 각자 해낸 겁니다. 아니 뭐 혹시 교과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게 한번 궁금하죠. 매뉴얼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하는 짓들이 다들 비슷하니까요. 예. 저희 이제 조간 브리핑에서도 김용민 PD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죠. 그래서 동부그룹 오너고요. 이 김준기 회장의 모렴치하고도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그 행각이 알려졌는데요. 이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동부그룹이라는 그룹이요. 뭐 큰 그룹이긴 합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동부그룹은 동부건설이 모태로 태어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금융도 하고요. 정보통신, 식품 한 7개 분야의 계열사가 한 50여 개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력 계열사는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 김준기 회장도 스스로가 한국의 철강 왕을 꿈꾼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철강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설이 이 회사의 모태이고요. 그래서 그룹의 양대 주축이 제철 그리고 건설 이 두 회사가 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모두 2014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 주축이 전부 박살이 난 상태인 거죠. 예. 그런데 이 김준규 회장이 2014년에요. 동부건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홀라당 팔아치웁니다. 이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게 이제 기업이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 이걸 공식 인정하는 거니까요. 예. 당연히 뭐 발표가 나면 주가가 폭락할 악재인데 김준규 회장은 이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자기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판 게 아니고요. 차명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던 주식을 판 거예요. 김준규 회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범죄인 겁니다. 차명 계좌로 주식을 관리하는 것부터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한 거니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말 뭐 더럽게 나쁜 분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거는요. 예. 결국은 이게 그 증선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 김준기라는 인물이요. 예. 재벌 2세나 3세가 아니고 재벌 1세입니다. 예,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 44년생이니까 이제 70을 조금 넘긴 상태죠. 근데 뭐 물론 금수저이기는 해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김진만이라고 전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시고요. 예. 정치인이시고요. 이 김진만 국회 부의장은 자유당, 공화당, 주로 양지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예. 2001년부터는 민족중흥회 회장 뭐 이런 거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주관하시기도 하셨고요. 2006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예. 아무튼 이런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고려대를 다니다가 이제 건설업에 투신을 해서 예. 이 동부그룹이라는 그룹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김준기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분의 과거 행적 중에 하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14년에 동부제철, 동부건설, 그룹 2개 주축 계열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먼저 터졌는데요. 예. 이때 동부그룹이 제철하고 건설에서 7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이 유상증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한테 돈을 걷는 겁니다. 회사 자본금으로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돈을 이제 회사 자금으로 쓰는 이 과정을 유상증자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돈을 내면 당연히 주식은 줍니다. 예,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증자를 할 때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증자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돈을 더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당연히 내가 증자를 해서 주식을 받았는데 주가가 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요 예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증자에 참여를 하는 거고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안 내겠죠. 예. 그런데 이때 동부그룹이 700억 원 정도를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뭔 짓을 하냐면 동부제철, 동부건설 이 두 회사에다가요. 동부화재,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저축은행 이 5개 계열사 임직원들한테 이 증자를 하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은 직전에 연봉 실수령액의 20%까지 투자할 것을 종용을 한 거예요. 이러면 부장급은 약 1,500만 원, 사원급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고 났더니 동부그룹 측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강요가 아니었다.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사실요. 독려가 감독하고 장려한다는 뜻인데 예. 이게 어떻게 강요가 아니냐는 거죠. 첫째로는요. 그리고 그 동부그룹 그 당시 해명이 이런 해명이었어요. 일부 팀장급 리더가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수는 있지만 그룹 차원의 지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예. 이것도 또 웃긴 거죠. 예. 일부 팀장급 리더가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룹 차원의 지시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억 원이 안 모일 것 같으니 5개 계열사들한테 돈 내라고 강요를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황당한 게 김준기 회장은 증자에 참여를 안 합니다. 직원들한테만 돈을 걷고 자기는 증자에서 쏙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전까지는 김준기 회장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예.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등장한 참신한 XX인지 제가 진짜 정말 참신하더라고요. 증자를 직원들한테 강요를 하는데 예. 나는 안 해. 예. 이게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거든요. 제가 이래서 이때 김준규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남긴 어록 중에요. 예. 2013년 5월 29일에 강원도 강릉 명주군 왕릉에서 뭐 이렇게 김씨문중 행사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 김준규 회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사회의 탐욕적 이기주의가 안타깝다.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예, 참, 예. 이 동부그룹 계열사 중에요. 예. 동부팜한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뭐 비료도 만들고 뭐 농작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12년에 농업의 기업화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화성시에 부지 45,000평, 이 면적이 축구장 15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크기의 온실단지를 구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뭐 거대한 유리로 만든 온실단지로 유명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매년 5,000톤이 넘는 토마토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토마토 농가 다 죽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이렇게 큰 농장을 만들고 토마토 재배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기업형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재벌들이 골목상권 위협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예. 재벌들이 토마토까지 재배하겠다고 나서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전국농민의 총연맹부터 시작을 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해서 결국은 이 몇 년 뒤에 이제 동부그룹이 농업 진출해서 손을 떼기는 뗍니다. 떼기는 예. 떼는데 이걸 보면서 김준기 회장이 우리 사회의 탐욕적 이기주의가 안타깝다고 이 말이 참 오버랩이 저는 되더라고요. 예. 탐욕적 이기주의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동부그룹, 제철, 건설하는 기업이 예. 토마토 재배하겠다고요. 예. 축구장 15크기에 온실단지 짓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예. 참 이 이 최은영 씨를 능가하는 이 김준규 회장의 행각을 보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또 한 명의 나쁜 재벌인데요. 이 김준기 회장이라는 분을요. 예,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분의 과거 행적과 행각 같은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예. 김준기 회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훌륭한 분이네요,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전 멘탈갑이라는 표현을 항상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 정말 멘탈갑입니다. 예.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남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정신에 못합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리고 그걸 되게 뻔뻔스럽게 해내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심리 속에는 나는 예외다. 나는 로얄 패밀리니까. 나는 그렇죠. 금수저니까. 야, 그거 지키는 건 너희들이 지켜줘야지. 왜 나까지 지키냐. 이런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예. 특권 귀족 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네.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나오는 거고 헬조선 얘기 나오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말 중에 차피캣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차피캣. 네, 맞습니다. 예. 이 차피의 차는 차이나를 의미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를 뜻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습니다. 카피가 이제 복사한다는 뜻이고 캣은 고양인데요. 예.
이게 원래 있던 말인데, 그러니까 약간 모방에 강한 고양이를 빗댄 말인데, 언제 유명해진 말이냐면, 2012년 3월에요. 예. 그 애플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신제품을 발표하는 장소에서요. 예. 삼성전자, 구글, 모토로라 이런 회사들을 보고 얘네들 맨날 우리 거 따라한다. 카피캣이다. 이렇게 예. 비난하면서 이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신조어는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차피캣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차이나 더하기 카피캣이죠. 그래서 뭐든지 모방해서 엄청나게 모방을 잘하는 중국의 특성, 중국 산업의 특성을 빗대는 말이 바로 이 차피캣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한 편을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KB투자증권 백찬규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인데, 그 제목이 자본주의 시대의 중화굴기입니다. 굴기라는 말은 떨쳐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중국이 떨쳐 일어난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예. 근데 보고서에 보면 요즘 중국 산업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대륙의 실수? 이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대륙의 실력으로 봐줘야 된다. 뭐 이런 게 그 요지였었어요. 예.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소재, 산업재 업종뿐 아니라 한국만이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프리미엄 가전 등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실제로 작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가 여기서 작성한 그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를 보면은요. 예. 한국이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전자, 정보, 통신, 기계, 제조 요런 분야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기술 격차가 1.7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다 따라잡혔다는 이야기죠,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이 차피캣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이 모방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고,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죠. 잘 따라하는 것. 요쪽으로 경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세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선두주자가 일본이거든요. 예.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 이토쿠토리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풀이를 하면 좋은 것 취하기 이런 말인데요. 예. 일본이 그 19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외국에서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취해서 굉장히 잘 모방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냥 모방만 하면 잘 안 팔리니까 여기에 일본 특유의 섬세함을 더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딱 얻는 형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 자동차 조수석에 보면 이렇게 창가 쪽에 손으로 올려서 잡는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예. 근데 그 손잡이를 처음 만든 게 일본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왜 만드냐면 보통 이제 자동차는 뭐 독일,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하고 다 강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일본 업체들이 자동차를 모방하고 만들면서 거기에 일본의 섬세함을 얻는 게 어떤 형식이냐면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지만 과거만 해도 운전하는 사람은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의외로 손이 심심해요. 옛날 기억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이 손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망설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캐치를 한 겁니다. 손잡이를 딱 부착을 해서 그걸 잡고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 사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차가 흔들려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손의 심심함을 파악을 해서 이런 부가가치를 얻는 것, 이런 형태로 일본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기업들을 따라잡으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따라하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할까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따라잡는 목표는 일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 일본을 따라하죠. 자동차, 조선, 반도체, 핵심 제조업체들이 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1980년대까지 9시 뉴스 보면 매독 나오는 게 어떻게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예. 이제는 그 바통이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중국은 따라하는데 여기에는 무지하게 싼 인건비, 풍부한 자원 이런 게 바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차피켓이라는 게 이제는 뭐 한국은 이미 거의 다 따라잡았고
일본 뒷덜미까지 잡고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요. 그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용관입니다. 이게 사실은 엊그저께 방송이 된 건데 이 방송 내용이 어제 오전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주제였는데요. 그 인터뷰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100년 전부터 했었던 것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타인이 이미 경험한 문제들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압축 성장으로 빨리 배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한국의 성장을 요약을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해놓은 것을 물어보고 압축 성장을 해서 따라잡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건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기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 하는 거 보고 배워서 막 열심히 따라 해봐야 이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을 넘어설 강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 선진국들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알파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식 교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세상을 남의 답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우리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적나라 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무섭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부모님들 우리보다 좀 더 큰 어른들의 눈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대신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또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남을 따라하는 방식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남 따라해서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죠. 남아있을 텐데 이 영역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이 틀을 바꾸는 게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식 교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알파고 시대에 국영수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의 정답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그 어느 자기계발서에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얘기에 정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토건 개발, 압축 개발 시대의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해놓은 걸 번개처럼 베껴갖고 이거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지선다, 오지선다해서 답 찾는데 도사들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국가 미래가 암울한 거죠. 갓피켓의 독보적인 강자 중국을 옆에 낀 상태에서는요. 이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한국에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으신 노벨평화상 외에 단 한 명도 노벨상 수상자가 없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지면은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 기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Unique Contribution for Better Wor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독창적인 기여라는 겁니다. 이게 노벨상 수상의 기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암기만 하고 평생 따라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압축 성장의 문화에서는 유니크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 기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2011년에 대전에서 제5회 아시아 사이언스 캠프라는 것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세계적인 그 석학들,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줄줄이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 유니크한 기여를 해서 노벨상 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매우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6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한 분입니다. 리 위안저. 대만 출신이고요.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창의성의 기반은 자신감이다.
아시아 학교 대부분은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 때문에 99.9점을 받아도 0.1점을 더 받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치에 하노베르, 이스라엘 출신 생화학자입니다. 2004년 노벨 화학상 받으신 분입니다. 단백질 분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석학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해야 한다. 나는 의심을 위해서는 책도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권위에 눌려서 무분별하게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낫다.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 질문하는 힘은 과학자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책도 읽지 말라는 겁니다. 상상을 위해서는요. 예. 미국의 구조생물학자 로저 콤버그,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입니다. 나는 숙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숙제를 할 시간에 나는 집에서 나하고 싶은 실험을 했다. 그 시간은 나에게 꿈을 심어준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암기하고 공부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런 공부 방식이야말로 사람의 창의성을 잃게 만드는 가장 나쁜 요소들이다. 숙제도 하지 말고 책도 읽지 말라. 어떤 권위에도 짓눌리지 말고 자유롭게 상상하라. 예. 참 놀라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 기반을 사회가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요. 예. 명수 암기하지 말고요. 뭐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기 영어 교육이 한국의 유아동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여러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30대, 40대 우리는요. 압축성장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요. 김용민 PD님도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30대, 40대 부모님들도요. 우리는 압축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철진한 압축성장 시대의 사고방식은요. 이걸 우리 자녀한테 강요를 하면 예, 창조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중국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애들 보고 숙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예. 이미 세계 경제가 그 카피캣이냐 퍼스트 무버냐 이 격변의 시대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국영수 중심으로 암기 과목을 보강해야 좋은 대학 간다는 이 쌍칠년도 문화가 만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는 참 안타까운 거고요. 예. 새 시대를 열 창의적인 인재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못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다.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으니 너희들은 많이 학원 다녀서 해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겪지 못했던 문화를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것. 예,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압축성장의 교육 방식으로 오는 중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선진적인 교육, 선진적인 문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생각에서 차피켓의 위력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부모들과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떠올라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동차부터 이쑤시개까지 이 네. 카피켓의 나라 바로 그렇죠. 차이나 네. 이렇게 질주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완배 기자님이 그 숙제 얘기하셨는데 네. 실은 그 체벌 네. 이 체벌이야말로 압축성장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육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체벌이라는 게 이 교사의 권위거든요. 예. 내 말을 안 들으면 후드로 팬다 이건데요. 예. 이거야말로 정말 이 상명하복 군대식 압축성장 문화의 정말 표본이었고요. 예. 거기에 물들어서 자란 것이 우리 세대였는데 그걸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 체벌을 안 하니까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조선일보 등이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죠. 나 진짜 요즘 그 신문 그런 헛소리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 기조고요. 예. 저 카피캣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카피캣 하면은 바로 이 기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참 많이 많이 거론된 기업인데, 네. 예전에 그 코카콜라에서 암바사가 나오니까, 예. 바로 여기서 이제 밀키스를 예. 내놓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미 오리온에서 초코파이가 나왔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초코파이를 이름에, 냈던 그런. 그리고 광동제약에서 비타 500 나오니까 비타 파워 이거 냈고요. 웅진식품에서 하늘보리 나오니까 황금보리. 네, 맞습니다. CJ에서 컨디션 헛개수가 나오니까 아침 헛개. 야, 그리고 또 오징어 땅콩도 똑같이 베꼈고 그 짱구는 못 말려갖고 신짱이란 이름으로 크라운 제과에서 그 이 스낵 제품을 내놨는데 여기는 못 말리는 신짱으로 이렇게 똑같이 짱구를 앞세워서. 다 듣고 보니까 진짜 놀랍네요, 이 회사는. 이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창업주가 정신병자로 몰린 그런 롯데입니다, 롯데. 아, 정말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놀라운 회사입니다. 이런 카피, 영민한 소비자들은 이미 그 빈축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시대가 이제는 카피의 시대를 아마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자기가 당사자인 갈등 이외에는 그 어떤 갈등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번 강남역 부근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오도하려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혐오와 차별, 배제가 자꾸 쟁점화되면 결국 보수가 집권하는 기법인 혐오와 차별, 배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시되고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에서 혐오와 차별, 배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경각심의 표현이다. 뭐 적당히 추모하고 적당히 위로하고 적당히 넘어가야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느니 혐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지나친 요구를 일삼을 시에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과 철학이 빈곤한 박동지와 새누리당은 북한에 대한 혐오로 보수층을, 동성애 이슬람에 대한 혐오로 기독교층을, 장애인, 전월세 거주자 등 약자들에 대한 혐오로 부유층을 똘똘 뭉치게 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 이 공식을 흔드는 자들은 애국 보수의 책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혐오로서 먹고 살아왔던 개신교 단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일베 등이 활동할 근거를 잃게 된다. 따라서 혐오 운운하면서 오만방자한 현혹임에 불구한 분별 있는 망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쪄먹을 가각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들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동지에 대한 혐오는 지워야 한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과 비판 정서 역시 지워야 한다. 그 이외의 모든 혐오는 살려둬야 할 것이며 만약 혐오 반대를 계속 외친다면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너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6도까지 오르면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5월 날씨입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대전 30도, 광주 31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이 더위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향신문 초대 직선 편집국장인 언론인 강기석 선생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소개하면서 뉴스매거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의정부 교도소에서 9개월째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5.18 새벽에 쓴 편지다. 비록 사적 서신이지만 편지 내용 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빼고 일부만이라도 공개하고 싶다. 한명숙 총리가 편지에서 당분간 제 소식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당부했음에도 그리하고 싶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인물이 추잡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됐을 리 없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편지를 인용했는데요. 저도 재인용해보겠습니다. 오늘은 5.18 새벽 4시 반입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져 잠을 청하지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제 방은 밤이나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광명의 세계인지라 조용한 5.18 아침에 편지 쓰기가 안성맞춤입니다. 강기석 선생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 5.18 당시 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투옥된 뒤 서울에서 광주로 이송이 가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광주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군과 전두환 사단의 격투가 벌어지면서 교도소 수용자들은 일체 출력을 못 나가고 꼼짝없이 비상식량인 건빵만으로 2주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재소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끊어진 상태에서 5.18 민주항쟁은 상상도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면 방 안에 우리들은 두툼한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지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한 60대 아주머니가 창문을 보더니 삐라다 라면서 절망과 공포의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무언가 붉은 것이 펄럭이며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소리와 붉은 삐라, 전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성을 수감하고 있는 방의 유일한 정치범인 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 독방으로 옮겨져서 철저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시민군이 퇴각한 후 한 수용자가 출력을 나갔다가 삐라 한 장을 주워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의 담화문이었고 그것을 통해 처음으로 공포에 휩싸였던 그 일의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5.18 항쟁 때 광주 교도소는 전두환 사단의 후방기지였습니다. 이 안에 인쇄 공장에서 삐라를 만들고 운동장은 헬리콥터 기착지였으며 시민군을 잡아다가 굴비처럼 엮어 가두기도 했습니다. 붉은 삐라는 헬리콥터가 뜰 때 일으키는 강한 바람에 휘말려서 하늘 높이 떴다가 헬리콥터가 멀리 사라지면 다시 펄럭이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비 같았습니다. 5월에 흩날리는 꽃비는 처절합니다. 전 항상 1980년 봄 쓰러져간 광주 민주 영령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 그 민중의 힘을 오늘도 교도소 안에서 가슴 깊이 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비바람이 몰아쳐서 개나리, 진달래, 철쭉, 라일락 꽃들이 속절없이 떨어져서 하룻밤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들이 비바람에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이곳은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의 향연이 한창입니다. 잡초라고 부르는 풀들이 이렇게 강인하게 자신의 꽃을 피우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앉은 자세로 가까이 들여다봐야 할 정도의 꽃들이 군락을 이루어 봄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잡초 대신 야생초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징역살이 12년 동안 야생초 편지를 쓰신 황대곤 선생의 마음이 고맙습니다. 야생초는 시멘트 벽을 뚫고 나와서 싱그러운 잎을 뻗기도 하고 벽돌 사이사이에서도 빼꼼히 푸른 얼굴을 내밉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야생초 꽃들은 신이 나서 춤출 뿐 속절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강해지는 민중과 꼭 닮았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꽃을 피우고 즐기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들은 봄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마치 한방눈처럼 훨훨 날며 짝짓기를 하고 나서 땅 위에 납작 엎드립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 튼튼히 뿌리 박고 생명을 모아 숨쉬고 있다가 다시 새봄이 오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번식으로 땅을 뚫고 나옵니다. 요즘은 운동시간 절반은 야생초들과 마음을 나누며 생명의 길을 받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원합니다. 야생초들아, 계속 뻗어나가서 교도소 높은 벽까지 타고 넘어 다 점령하리라. 수락산자락 큰 집은 지금도 봄과 겨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난방이 끊어진 4월부터는 봄 추위가 영하 23도의 한겨울보다 더 냉혹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동 청소 도우미들이 가르쳐준 신문지 비법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냉골 바닥에 신문지를 두텁게 깔면 시멘트 바닥의 냉기도 막아주고 냉기와 온기가 부딪혀서 생기는 습기를 흡수해주는 이치입니다. 오늘도 신문지를 깔면서 예쁜 사진이 나오면 눈 마주치기도 하고 보기 싫은 사진이 나오면 휙 뒤집어 깔기도 하면서 신문지 비법을 즐기며 두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걱정 마소서. 2016년 5월 18일 아침 5.18 영령들의 영혼을 마음에 담아 한명숙.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